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국회에선 최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를 단독 개최한 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고리로 증인들을 몰아세웠고 증인 선서 거부 논란 등으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입법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인물 대부분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시작부터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겁니다.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뭘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사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공직자 맞아요? 국민들에게 사실을 구해야 될 공직자 맞냐고요?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최상병 사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된 당일 이종섭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등 군과 대통령실의 통화 기록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수사 기록 이첩 보류는 본인 판단으로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는데 통화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이종섭 증인,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은 겁니까?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임 전 사단장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도 각각 수색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대통령실 외압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는데 답변 과정에서 10분간 퇴장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시에 집중호우 내렸을 때 피해 복구 작업, 여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경북 지역군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저는 작전 지도를 했지 작전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전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판단으로 전화한 겁니까? 위원장님의 당부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예, 아니오만 수사 중인 하십시오. 사항에 대해서 예, 제가 아니오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 못하시면 자리 가시고요. 임기훈. 잠깐만요. 이시원 증인 10분간 퇴장하세요. 다만 이첩 자료 회수 당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경북경찰청에 전화가 갈 거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의 사전 조율 정황이 드러나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재중 전화가 경북일 거라고 예측하고 경북경찰에 다시 전화한 것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대통령 경로서를 정조준했습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 등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폭거를 자행하면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결정이나 행태도 용인하지 못한다. 법사위는 입법 청문회가 마무리된 뒤 최상병 특검법을 전체 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로 특검 추진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강공을 예고하면서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지난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갔던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제부터 이틀에 걸친 투표에서 응답 교수 948명 가운데 73.6%가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20.3%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휴진을 예고한 다른 병원들도 집단 휴진 결정을 철회해 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형식 의제 구애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휴진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애초에 국민 생각과 동떨어져 있던 결정을 뒤늦게나마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대학 병원 교수들도 휴진 결정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불타오르네. 선크림 바르기가 귀찮아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더위도 식힐 겸 양산을 쓰고 나왔습니다. 처음엔 좀 부끄러웠는데 뭐 지금은 뭐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가지고 뭐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이 34도에 육박하며 역대 가장 더운 하지를 기록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제주도에 이어 비교적 많은 양의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그제보다 1.5도나 떨어졌지만 어제 서울 한낮 최고 기온은 33.9도를 찍었습니다. 어제는 절기상 1년 중 가장 낮이긴 하지. 국내 관측 이래 서울을 기준으로 가장 기온이 높았던 2020년 하진날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작년 6월보다 더워서 6월 초부터 아이 등하원 시킬 때마다 계속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필수품이 된 것 같아요. 강원도 인제와 정선에서는 35.6도를 기록했고 대전과 광주, 전주에서 32도를 넘어서는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주말부터 첫 장마가 시작되면서 폭염이 꺾이겠습니다. 제주도에 비를 뿌리고 남해상으로 물러났던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이른 새벽부터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충청, 이남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도 비교적 많습니다. 제주도에선 200mm, 남해안에도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 호남과 영남 내륙에도 50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에서도 충청에선 최고 60mm, 강원 30mm, 수도권에서도 약한 비가 내리겠지만 저기압과 기압골에 의한 비로 아직 장마는 아닙니다. 남부지방의 장맛비는 일요일 아침 정체전선이 물러나면서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30도 안팎의 무더위와 비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이처럼 어제 폭염이 전국 곳곳을 덮쳤죠. 해가 지고 날이 조금 선선해지자 시민들이 야외로 나왔는데요. 치열한 운동 경기부터 느긋한 산책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불금을 즐겼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농구 코트에 모인 청년들이 구슬땀을 흘립니다. 깔끔한 패스에 이어 던진 슛이 골망을 흔들고 골대 아래에선 리바운드를 따내기 위한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지금은 밤 11시가 가까운 늦은 시각인데요.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날려버리려는 농구 시합의 열기가 아직도 뜨겁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농구 시합을 한다는 청년들에게 다음 날 출근할 필요가 없는 불금은 운동하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집에서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땀 흘리고 나면은 좀 더 개운해서 좀 삶의 활력소로 이제 작용하는 것 같아서 이제 종종 퇴근하고 나와서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원에는 바람을 쐬러 온 시민들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사들고 온 간식을 벤치에서 먹으며 여유를 만끽하고 느긋한 산책도 즐깁니다. 강아지에게 바깥 구경을 시켜주러 나온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낮에 너무 덥고 땅바닥도 뜨거워서 해 지고 나서 강아지랑 나왔어요. 여기 오면은 일단 사람들도 많고 경관도 이쁘고 네, 공원 걷기 좋아요. 전국 각지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대부분 해제되는 등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주말 동안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에는 가벼운 비가 내려 달아오른 공기를 식혀줄 전망입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에 달하는 강한 장맛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번개도 예보돼 있습니다. 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 주변으로는 접근을 자제하시고 간판이나 야외 설치물은 단단히 고정해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기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도내 온열 질환자가 5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19일까지 보고된 도내 온열 질환자는 모두 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의 약 2배고 전국에서 발생한 환자의 22%를 차지합니다. 올여름 전기요금이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상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수준인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분기 인상 이후 5분기 연속 동결입니다. 정부는 한전이 최근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난 데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물가 부담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의 경우 난방 사용이 적은 여름철 인상이 요금 현실화의 적기라고 보고 다음 달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때이른 불볕더위에 여름불청객인 모기도 기승입니다. 각 지자체도 방역 드론을 띄우고 유충 방제 작업에 나서며 모기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방역 기동관이 풀숲 사이사이 살충제를 뿌립니다. 이른 불볕더위에 6월부터 모기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퇴치 작업에 나선 겁니다. 주택가에 있는 공원 하수구를 열고 고인물을 떠보니 작은 모기 유충들이 득실거립니다. 이제 모기들이 휴식하는 나뭇잎 뒤편이나 벽면에 응달진 장소 같은 데다가 살충제를 잔류 소독하고 있습니다. 온도도 빨리 오르고 하니까 작년보다 좀 활동을 좀 빨리 시작해가지고 선제 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모기 개체수가 늘면서 각 지자체가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천과 등산로와 같이 접근이 어려운 곳은 소독제를 실은 방역 드론까지 띄웠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모기 예보제에 따르면 서울의 모기 활동 지수는 지난 2일부터 3주 연속 최고 수치인 100을 기록했습니다. 모기 활동 지수 72 정도에 머물렀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좀 더 일찍 모기들이 더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이제 온도가 높다고 해서 모기가 많은 건 아니고요. 그 비가 이제 많이 오고 온도가 높을 때 이제 자연적으로 서식처들이 많이 형성이 되니까 말라리아를 옮기는 얼룩날개 모기의 움직임도 예년보다 빨리 포착되면서 질병관리청은 지난해보다 한 주 일찍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후덥지근한 여름, 더위뿐만 아니라 뱀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햇볕을 피해 그늘을 찾는 뱀들이 사람들의 생활 반경 안으로 들어오면서 도심에서도 목욕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천장에 착 달라붙어 꼬리를 내밀고 있는 뱀 한 마리. 소방대원들이 기다란 집게로 잡고 끄집어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길 한복판 하수구에서도 커다란 뱀이 보입니다. 빼내려는 소방대원 팔을 감싸면서 저항해보지만 결국엔 딸려 나왔습니다. 아따 크다. 날이 뜨거워지자 변온동물인 뱀들이 그늘을 찾아 나서면서 사람들 생활 반경에서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심 공원 역시 뱀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입니다. 한강공원 산책로 바로 옆에 이렇게 뱀주의 경고판이 세워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도 실제로 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뱀 한 마리와 마주쳤는데요. 습하고 수풀이 많아 뱀들이 살기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산책 나온 시민들도 최근 뱀을 보고 놀란 경험이 다들 한두 번쯤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 마리씩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길을 건너는 경우 볼 수 있거든요. 어린이들이 혹시 모르고 그냥 뭐 밟거나 하면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빈번한 뱀 출몰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최근 장마철이 길어져 뱀이 좋아하는 다습한 기후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발견되는 개체 수는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치명적인 독사들도 다수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전화가 한 서너 통은 기본이고요. 예전에는 50% 60%가 독사였다면 지금은 8, 90%가 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뱀에게 물리면 독이 없더라도 심한 통증을 느끼고 피부 괴사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접촉은 최대한 삼가야 합니다.
또 마주쳤을 때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면 위협하는 줄 알고 공격당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2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노동단체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수만 명이 세종대로와 통일로 등에서 집회와 행진을 개최해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서울역과 세종대로 등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1시 반부터는 시청교차로 방향으로, 오후 3시 반부터는 서소문로와 한강대로를 거쳐 남영교차로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세종대로와 한강대로 일대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뒤집혀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등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또 대구에서는 돈사에 불이 나 돼지 수백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SUV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차 안에 있던 운전자를 밖으로 실어 나릅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 방향으로 달리던 SUV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멈춰있던 승용차가 견인차에 끌려갑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강변북로 구리방향 영동대교 아래에서 승용차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 교통이 1시간 넘게 마비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에는 대전 당진 고속도로 공주 분기점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2명이 가볍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1차로를 달리던 SUV 운전자가 앞에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뒤따르던 다른 승용차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군위군 대북리에서는 돼지우리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돼지 23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어미돼지가 한 39마리, 그다음 새끼돼지 한 200마리 정도가 소사한 걸로 확인됩니다. 불길은 돈사 2개 동을 태우고 약 1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경북 상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점촌 함창나들목 근처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뒤이어 사고 지점 근처에서 앞서가던 대형 화물차를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조금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두 사고가 직접 관련은 없는 걸로 보고 있으며 사고 현장에서 자리를 뜬 화물차 한 대를 쫓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6시쯤 서울 행당동 가게에서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인 사이인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며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5시 반쯤 일산 동구 노상에서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저마다 친윤 후보임을 강조했던 지난해 전당대회와는 변화된 기류도 감지됩니다. 총선 참패 이후 달라진 대통령실의 위상이 반영됐다는 해석인데요. 일각에선 여전히 적잖은 당심 비율로 아직은 친윤 반윤 구도가 주요 변수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강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서로 뜻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뜻이 통하는 당이 돼야 된다. 집권 초반에 치러진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친윤계 초선들이 연판장을 돌려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를 이끌었고 안윤 연대로 윤심 후보를 자처한 안철수 의원에겐 대통령실 차원의 공개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1년이 넘게 흐른 지금 상황은 다소 변화됐습니다. 친윤계 지원설 속 당권 후보로 등판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당정 일체론을 내세워 반윤으로 평가받는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에 나섰습니다. 모든 게 남의 책임이고 그렇게 하면서 비판할 때는 남 얘기처럼 비판하고 정치적인 자산과 기회는 전부 자기 개인화하려는 이런 식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출마 관련 대통령과의 대화는 다른 주자들과 비슷한 의례적 덕담 수준이었다며 윤심 마케팅은 최소화하려는 분위기 역시 감지됩니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함께 친윤 꼬리표의 역풍을 우려한 수위 조절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그간 비윤으로 평가받아온 후보들 역시 당의 통합과 수평적 당정관계 등을 강조하며 친윤, 반윤 후보와의 차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게 되면 늘 줄 세우고 줄 서고 대통령실 팔거나 또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친윤 당심이 선거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란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 총선 참패로 영남 의석 비중이 여전히 50%를 웃도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우호적인 핵심 지지층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동훈 대세론의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용산과의 불화설 역시 윤심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변수로 꼽힙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처럼 개입하는 모양새는 피하겠지만 대통령 임기가 3년가량 남아 여당 원톱과 대통령실 호흡을 고민하지 않을 순 없을 거란 기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한 전 위원장 측은 반윤 색채 덜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등을 공개하고 범친윤 의원들과도 접촉하며 당내 조직력 강화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 힘 있는 정당,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보라 격려의 말씀 해주신 걸로. 여당 당권 경쟁이 4파전 구도로 흐르면서 흥행에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기대 속에 각 후보들은 친윤과 반윤 꼬리표 사이에서 더욱 치열한 수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흥행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2년 전처럼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기류로 인해 주목도가 크게 떨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임기가 끝나는 오는 8월에 전당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달 앞서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만큼 관심을 받진 못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잇따라 출마한 여당과 달리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동무대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박찬대 의원이 단독 후보로 나섰던 원내대표 경선 때처럼 이 대표만 출마해 사실상 추대 형식이 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은 사실 이재명 대표님밖에 없긴 합니다. 현재 그래요? 이재명 대표께서 저는 연임을 좀 결단 내리시고 하여 출마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대표 측도 단독 출마 그림은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뚜렷한 대항마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총선을 거치며 박용진, 임종석 등 비명계 당권 주자는 원외로 밀려난 데다 이 대표 중심 체제가 워낙 굳건해 섣불리 도전장을 던지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영남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가 연임을 통해 안정적으로 당을 이끄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역동성이나 전당대회 흥행도 좋지만 경선 과정에 당내 분열을 최소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임이 이 대표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며 우려하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로 꼽히는 5선 이인영 의원의 출마설이 나와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인영 의원이 또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연임 도전을 위한 사퇴를 공식화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발표 시기와 형식도 고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연임에 나서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군사적 원조 제공에 합의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군사 개입을 언급한 것이어서 국제사회에서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이슈 리뷰에서 북러 밀착 행보를 정리했습니다. 평양 국제공항 활주로를 정리한 정황이 포착됐고 과거 외국 정상들이 묵었던 백화원, 금수산 영빈관을 단장 중인 모습도 위성사진에 담겼습니다. 푸틴의 방북은 러시아도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향후 북러 군사협력이 더 확대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도착해서인지 통역을 대동한 김 위원장 혼자 맞이했습니다. 의전을 맡은 현송월 당 부부장만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고 악수하기 위해 늘어선 북한 인사들이나 환호성으로 반기는 평양 군중은 없었습니다.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며 북러 관계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선언했습니다.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계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되었습니다.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정부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 북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향해서는 한러 관계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취재진이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북한이 서부전선 일대에서 관련 작업이 포착된 것, 흰색 기둥을 세우거나 또 군사 동향이 있는 것들 그런 화면들이 지금 포착된 게 처음인데 향후 남북 사이의 대북 확성기 방송, 북한으로 말하면 대남, 우리는 대북 이런 확성기 방송이 다시 재개될 경우 북한군에서 일어날 동요에 미리 사전 대비하려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24년) 만에 방북 일정을 소화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최고급 리무진을 선물하고 번갈아 운전까지 하면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보란듯이 비웃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로 맺어진 새로운 조약에도 대북 제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조항들이 곳곳에 들어갔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검은색 리무진 차량에 탑승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뒤이어 김정은 위원장도 조수석에 올라탑니다. 잠시 뒤 정원에 도착해 잠깐의 산책을 즐긴 두 정상.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이 운전대를 바꿔 잡아봅니다. 푸틴 대통령이 방북 선물로 건넨 러시아산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 시승 장면입니다. 푸틴 대통령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 선물한 승용차를 두 수뇌분들께서 서로 번갈아 모시며 영빈관의 아름다운 구역의 군эт길을 달리시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에도 북한에 똑같은 차량을 선물했다가 한미로부터 경고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급 자동차나 보석 등 사치품을 금수 대상에 올린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와 고급 승용차 등 모든 운송수단의 대북 공급과 판매, 이전 등을 금지한 결의안 2397호를 어겼다는 겁니다. 이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앞으로 승용차 선물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푸틴과 김정은 두 정상이 국제사회를 더욱 노골적으로 비웃기라도 하듯 차량 시승까지 나선 건데 이 같은 흐름은
새로 체결된 북러 조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북러 제재에 맞서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듯한 조항부터 한미일 독자 제재 등 다른 강제 조치 적용 역시 반대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무역 경제나 투자 협조 등 사실상 경제 제재를 무력화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특히 우주와 생물, 평화적 원자력 등 과학기술 분야 협조와 공동 연구를 장려하겠다는 내용은 군사위성이나 대량 살상무기 개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안보리 제재의 정면으로 위반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이런 대북 제재에 대해서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숨통을 트워주는 것에서는 계속 일정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을 조항을 삽입을 했고 24년 만에 북러 군사동맹이나 다름없는 조항까지 되살아나면서 러시아의 용인 아래 사실상 대북 제재가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어제 주한 러시아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공단의 통근버스를 시내버스로 활용하는 등 우리 측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때마다 정부는 재산권 침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해 왔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우리 측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개성 시내에서 한국버스 수십 대가 운행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북한 개성 시내를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차고지에 버스 수십 대가 정차돼 있고 도로에 멈춰선 버스 주변에는 인파가 몰린 모습도 보입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은 개성공단에서 사라진 한국버스 80여 대가 개성 시내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과 올해 개성공단 차고지 사진을 비교하면 버스가 크게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 개성 시내에서 발견된 버스 외에도 약 50대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며 다른 지역에도 버스 수십 대를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VOA는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특히 2022년을 전후해 개성 시내에서 한국버스를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번처럼 80대 넘게 발견된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북한 조선중앙TV에서는 개성공단에서 통근버스로 쓰던 한국버스들이 시내를 달리는 모습이 방송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개성공단 내 일부 공장시설을 가동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정부는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오히려 북한은 보란듯이 계속해서 우리 측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앞서 북한은 남한의 현물차관을 투입해 설치한 동해선과 경의선의 가로등을 철거하고 동해선 철로를 걷어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법이라든지 소송을 걸더라도 워낙 북한이 그런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을 무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별 효용성이 크진 않다. 다만 여기서 어떻게 한국은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훨씬 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칙과 규범을 위반한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잘 알릴 필요가 있죠. 어떤 국가의 어떤 기업도 북한에 투자를 할 때 상당히 꺼리게 되고요. 북한이 러시아와 경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더라도 원유와 식량 등을 제외한 지속적인 지원이나 투자가 아직 불투명한 만큼 북한 내 한국 자산의 무단 사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을 이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핵무기 증강론이 제기되는 데다 군축 협정도 중단된 상태라 세계가 다시 핵 군비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북한과 베트남 순방을 마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렘린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관학교 우수 졸업생 축하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3대 핵 전력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Развитие ядерной триады как гарант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и сохранения баланса сил в мире.
3대 핵전력이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를 말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3대 핵전력 강화를 선언한 뒤 4세대 ICBM과 SLBM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협정 참여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단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무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아직 선을 긋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핵무기 증강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But let me be clear. Absent a change in the trajectory of adversary arsenals, we may reach a point in the coming years where an increase from current deployed numbers is required.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는 4,300여 기로 미국보다 600여 기 많아 세계 최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중국도 핵탄두 수를 빠르게 늘리고 있고 북한도 핵무기 생산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여 세계가 핵 군비 경쟁에 빠져들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금사과라 불릴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던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을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례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은은 농산물을 수입해야 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며 정책 변화를 촉구했고, 농식품부는 시장이 세분화돼 있어 수입한다고 가격이 내려가진 않는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 공방에 불을 땡긴 곳은 한국은행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1.6배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사과 등 수입 금지 품목들의 수입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수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입을 전면적으로 하자는 이런 정도와 그 스피드에 대해서 우리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사과처럼 전체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 변동,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일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바로 다음 날 기자 간담회를 열어 농산물 교육량이 40조 원에 달할 만큼 개방도가 매우 높다며 수입을 더 늘린다고 가격이 내려가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소고기 우리 수입 쇠고기 들어오잖아요. 근데 쇠고기 안 났거든요. 제일 저는 또 예가 뭐냐면 당근 들어와요. 당근이 수입되는데 당근이 수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당근 가격이 굉장히 이게 뭐랄까 안정성이 높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보면은 시장이 세분화돼 있어요. 한은이 농산물 수입 카드를 꺼내든 건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 정책으로 물가 상승률을 낮출 수는 있으나 물가 수준 자체를 낮추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근 2%대로 내려왔지만 사과값은 1년 전과 비교해 80% 이상 오른 매우 높은 수준이고 가격은 쉽사리 뚝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사과 작황은 평년 수준 이상 될 것이라 금사과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한은과 농식품부 둘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지는 햇사과 출하가 시작되는 8월쯤 사과값이 입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27일로 다가왔지만 법정 시한 내에 결정하기는 올해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해마다 지각 결정은 반복되고 마지막 표결에서 노동계나 경영계 한쪽이 퇴장하는 경우도 많아서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오는 27일까지. 하지만 올해도 지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저시급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했고 핵심 쟁점인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이들 영세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논의, 즉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및 구분 적용 여부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의 경우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12,5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정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결국 지난해처럼 쳇바퀴 회의를 반복하다가 심야 표결로 결론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마저도 막판 표결에서 판세가 불리한 쪽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거부하고 나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뒤 30여 년 동안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9번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는 자리다 보니 개선안 마련도 쉽지 않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진통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명절은 물론 평소 주말이나 연휴에도 열차표 끊기 힘들어서 고생하는 분들 많죠. 취소 수수료가 아예 없거나 소액이다 보니 열차표를 무분별하게 끊어놨다가 취소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원인인데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KTX나 SRT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차표 구하기가 힘들어 애를 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게 그 표를 구한데 없는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체크만 해서 있으면 다행인 것이고 없으면 하는 수입니다. 아무래도 표가 없다 보니까 기다렸다가 수시로 들다봐야 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좀 많이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수요가 몰려 차표 자체가 부족할 때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표를 예매했다가 취소하는 행태도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표가 취소될까? 지난해 코레일에서는 전체 발매량의 34%가 넘는 6,300만 장이 취소됐고 SRT는 예매 열차표의 44% 이상이 취소됐습니다. 그나마 취소표의 57%는 출발 하루 이전에 취소됐지만 15%는 출발 3시간 전, 출발 직전에 취소된 것도 27%나 됩니다. 다른 이용객들은 취소표가 나올 때까지 노심초사 예매 사이트를 드나들다 결국 열차를 포기하고 다른 교통수단을 찾기 일쑤입니다. 예약 대기 기능이 있지만 좌석의 10%에 불과합니다. 열차표를 일단 예매했다가 아니면 그냥 취소해버리는 관행이 나타나는 데는 취소 수수료가 싼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값싼 취소 수수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소비자들에겐 착한 수수료지만 한편으로는 일단 끊어놓고 보는 열차 노쇼족을 양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표를 끊는 단체 구매의 경우 좀 더 엄격한 규제가 고려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KTX나 SRT 같은 경우는 특정 여행지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적인 매입 방식으로 표를 확보해서 관광상품을 파는 관행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집단적 구매와 취소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 또한 취소 열차표의 상당 부분이 결국 다른 승객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코레일이나 SR이 무분별한 취소 행태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장치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코레일과 SR은 각각 311억 원과 68억 원의 취소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전세 사기에 대출 사기까지 벌여 90억 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임대인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일당 1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5년 동안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오피스텔 10채를 사들인 뒤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자에게 무거운 처벌 규정을 적용하려면 이를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이 있었음이 증명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 성보호법 11조 2항은 음란물 판매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며 판매 의사가 없었던 A씨에게 이보다 처벌이 약한 같은 법 5항을 적용한 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천여 개를 보관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60만 원어치 문화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뇌졸중 등으로 갑자기 심장이 멈춘 환자를 살릴 골든타임이 4분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목욕자의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7배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길 가던 남성이 갑자기 고꾸라집니다. 근처를 지나던 환경공무관이 남성의 상태를 확인한 뒤 신고 전화를 걸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벌입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4분여간 가슴 압박을 멈추지 않았고 쓰러졌던 남성은 심장박동이 돌아왔습니다. 구급대 도착까지 지켜만 봤다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주변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을 때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달랐습니다. 급성 심장정지는 뇌졸중 같은 질병이나 추락, 질식 등으로 갑자기 심장 활동이 심하게 저하하거나 멈춘 상태를 뜻합니다. 구급대 도착 전 일반인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생존율은 14%로 안 했을 때보다 1.7배 높았습니다. 생존한 경우 뇌기능 회복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2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 혈액을 통해서 공급하는 산소가 4분 이상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4분 이내에 산소가 공급되도록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뇌에 손상이 가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9.8%.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82%인 노르웨이나 영국, 미국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어릴 때부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고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유아용 색칠 공부 같은 연령대별 눈높이 교육 자료를 개발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미국 해군은 하나그룹의 미국 조선업체 인수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필수인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카를로스 델토로 미국 해군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한화의 필리 조선소 인수는 미국의 새로운 해양 전략의 판도를 바꾸는 이정표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델토로 장관은 미국에 진출하는 첫 조선업체인 한화를 환영할 수 있어 너무 흥분된다며 한화가 마지막 한국 조선업체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라파 북쪽에 있는 난민촌을 폭격해 최소 25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라파 민방위대에 따르면 폭격이 이뤄진 곳은 이스라엘이 지정한 안전지대 바로 바깥쪽 해안으로 난민 텐트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폭격을 수행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할 예정인 인공지능 AI 기능을 유럽에서는 보류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 21일 유럽연합 EU의 기술기업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 DMA가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저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EU 국가에서는 자사기기의 새로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비롯해 아이폰 미러링과 화면 공유 기능을 넣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성명에서 DMA의 호환성 요구는 우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위험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우리 제품의 무결성을 훼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에는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전남 서부에 호우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나주에는 시간당 10mm 이상의 다소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남부와 제주도는 장마 시작입니다. 전남에 180mm 이상, 그리고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 150, 그밖에 남부에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서울 등 중북부는 5에서 30mm 정도로 양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비는 오늘 오후 늦게는 그치겠지만 강원도는 내일 새벽까지, 충청과 남부,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이 25.3도, 청주가 2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청주 2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